모비, 딕. 사람은 살다 보면 크게 불행하지도 않은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있고 하루는 또 무사히 지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허먼 멜빌의 모비 딕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거대한 고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설명되지 않을 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끝까지 밀어붙여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이슈메일이라 불러도 좋다. 그는 실패한 인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꿈을 가진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자주 가라앉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슈메일은 그런 자신을 붙잡기 위해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한 배, 피쿼드호로 이끕니다. 그 배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 배의 선장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한 마리 고래에 걸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설의 흐름을 따라가며 당신의 삶에도 지침이 될 만한 이 항해를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 1. 마음이 바닥에 닿을 때 나는 바다로 간다. 도망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이슈메일은 우울해서 바다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흔한 이유. 아침은 오고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태.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태. 그때 그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다가 낭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다는 위험하고 춥고 잔인합니다. 그런데도 이슈메일은 그곳이 오히려 자신을 살려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주 내가 사라질 곳을 찾지만 이슈메일은 내가 다시 살아날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2. 낯선 타인과의 동행은 나를 가장 빠르게 인간으로 되돌린다. 이슈메일은 배에서 퀵해그라는 작살잡이를 만납니다. 외모도, 문화도, 종교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렵고 심지어 편견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같은 방에서 숨을 쉬고 같은 빵을 나누고 같은 밤을 견디며 이슈메일은 깨닫습니다. 퀵해그는 거칠게 보이지만 놀랄 만큼 품위가 있고 의리가 있고 침착합니다. 이 우정은 모비 딕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이 나중에 살아남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관계는 중요합니다. 모비 딕은 거대한 비극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퀵해그는 이슈메일의 생명을 실제로 구해주는 인물이 되고 이슈메일은 그를 통해 깨닫습니다.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연결일 수 있다는 것. 3. 한 배는 작은 세계다. 서로 다른 인간이 섞일 때 진짜 삶의 얼굴이 드러난다. 피쿼드호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한 사회이고, 한 나라이고, 한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각자 다른 과거, 다른 신념, 다른 언어와 계급이 하나의 노동 안에서 묶입니다. 포경은 로맨틱한 모험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노동입니다. 피, 기름, 냄새, 땀과 위험. 그 속에서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이슈메일은 그 솔직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 소설이 방대한 이유는 바다의 풍경을 길게 늘어놓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 겹인지 끝까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배에 오른 순간부터 사람들은 서로의 선택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소설은 개인의 비극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개인만을 탓하지 않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집단의 방향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4. 에이헤브, 상처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 항해가 시작된 뒤 한참 동안 선장 에이헤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배 전체에 불안과 긴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이헤브가 갑판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다리는 흰 고래, 모비 딕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그의 자존심을 부쉈고 그의 세계관을 찢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상처를 의미로 바꾸기 시작할 때, 그 의미가 사랑이나 회복이면 좋겠지만 에이헤브는 상처를 전쟁으로 바꿉니다. 그는 모비딕을 고래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부순 운명, 나를 조롱한 세계, 내가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할 대상. 여기서 소설은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상처가 경험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는 순간, 에이헤브는 더 이상 다리를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복수해야만 존재 이유가 생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피쿼드호의 항해는 일이 아니라 추적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개인의 상처를 확장해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함께 끌고 갑니다. 5. 사람은 종종 목적을 잃은 삶보다 잘못된 목적을 더 쉽게 따른다. 에이헤브는 선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항해의 진짜 목표는 고래잡이가 아니라 모비딕을 잡는 것이다. 그는 돈을 흔들고 말로 마음을 흔들고 리듬으로 군중을 흔듭니다. 왜 선원들은 그 제안에 끌릴까요? 인간은 불확실한 삶을 살 때 확실한 목표가 주는 달콤한 단순함에 약합니다. 고단한 노동과 지루한 날들 속에서 저 고래만 잡으면 된다는 말은 삶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대가가 큽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표가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주입한 것인지 가끔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6. 양심은 옳지만 두려움과 책임 사이에서 자주 침묵한다. 피쿼드호의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이 배의 양심입니다. 그는 신앙을 가졌고 원칙이 있으며 사람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니다. 에이헤브의 항해는 정상적인 포경이 아니라 집단적 자살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옳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타벅은 선장을 존경했고 질서를 믿었고 자기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를 뒤흔들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비극을 키웁니다. 여기서 소설은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옳음을 알면서도 침묵한 적은 없는가? 7. 바다는 거울이다. 내가 가진 공포와 욕망이 파도 위에서 더 크게 보인다. 항해가 길어질수록 피쿼드호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래를 잡는 일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작살이 날아가는 순간의 환호, 피가 바다 위로 번지는 장면, 기계적인 손놀림.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일의 과정이 아니라 사람 안에 숨어있던 본능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고래가 쓰러질 때 환호합니다. 마치 이 승리가 자기 삶의 무력함을 잠시나마 덮어주는 것처럼. 누군가는 잔혹함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느끼지 않으려는 속도로 몸을 움직이며 생각이 개입할 틈을 지워버립니다.
누군가는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감정이 마모됩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장면도 이제는 아무 감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늦게 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죄책감, 혹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자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배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딥니다. 어떤 이는 웃음으로 버팁니다. 스터브처럼 모든 것을 농담으로 만들며 두려움을 가볍게 던져버리려 합니다. 어떤 이는 성과로 환원합니다. 플라스크처럼 얼마를 잡았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라는 숫자로 현실을 단순화합니다. 어떤 이는 관찰로 버팁니다. 이슈메일처럼 판단하기보다 기록하고 미워하기보다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신앙에 매달린 채 흔들립니다. 스타벅처럼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면서도 질서와 믿음 사이에서 끝까지 갈팡질팡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모습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습들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 안에서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얼굴들입니다. 힘든 시기에 사람은 더 선해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챙기고 작은 연대에 매달리며 인간다움을 지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단순해지기도 하고 더 공격적이 되기도 하며 생각보다 쉽게 잔혹함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바다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바다는 그저 이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숨길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육지에서는 체면과 규칙, 일상의 속도가 가려주던 것들이 파도 위에서는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다는 거울입니다. 고요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폭풍이 일 때 비로소 얼굴이 비칩니다. 이 항해가 길어질수록 피쿼드호는 점점 고래를 잡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끝까지 비추는 공간이 되어갑니다. 바다는 그걸 숨길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8. 집착은 용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가 선택한 길일 때가 많다. 에이헤브는 점점 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그를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하지만 소설은 그 확신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린 사건 앞에서 의미를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처를 당한 사람은 그 상처를 내가 이해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헤브는 세계에 말을 겁니다. 왜 나였나? 왜 하필 지금인가? 내 삶을 이렇게 부쉈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문제는 그는 그 질문의 해답을 파괴에서 찾습니다. 고래를 쓰러뜨리면 자기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집착은 더 이상 의지나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선택한 방향이고 고통이 삶을 대신 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모비딕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확신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처가 나 대신 고른 길은 아닌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 항해는 단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9. 결정적 순간엔 인생이 묻는다. 너는 끝까지 밀어붙일 건가? 아니면 멈출 용기가 있는가? 마침내 모비딕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은 사냥의 장면이면서 재판의 장면 같고 신에게 따지는 장면 같고 자기 자신을 향한 돌진 같기도 합니다.
3일의 추격. 모비딕은 누군가의 악마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 그 자체처럼도 보입니다. 무표정하고 압도적이고 인간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에이헤브는 자연은 설득할 수 없는데도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고 설득이 안 되자 찢어 발기려 합니다. 피와 물, 파괴와 공포, 환호와 절망이 뒤섞입니다. 머릿속에서 키운 복수는 현실 앞에서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때 스타벅은 마지막까지 흔들립니다. 멈추고 싶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이 사람을 더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멈추면 내가 그동안 버틴 게 의미 없을까봐. 하지만 소설은 말합니다. 멈추는 용기가 가장 어려운 용기라고. 10. 파멸 뒤에 남는 건 승리가 아니라 증언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의미를 남긴다. 추격은 사흘에 걸쳐 이어지고 결국 피쿼드호는 침몰합니다. 대부분의 선원은 죽고 에이헤브도 사라집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원했던 결말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모비딕의 승리도 에이헤브의 승리도 아닙니다. 남는 건 이슈메일입니다. 그리고 퀵해그의 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상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건져 올리는 부표가 됩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진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떤 날은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에게 마지막 임무가 생깁니다. 이야기를 남기는 것. 나는 이런 광기를 보았다. 나는 이런 상처를 보았다. 나는 이런 우정을 보았다. 나는 바다 같은 삶에서 어떻게든 떠올랐다. 그 증언이 누군가의 삶을 한 번은 멈추게 하고, 한 번은 돌아보게 하고, 한 번은 살게 합니다. 끝으로 모비딕이 끝난 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삶을 붙잡고 있는 흰 고래는 무엇인가? 그건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실패일 수도 있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헤브의 비극은 고래에게 진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유일한 진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의 비극은 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함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이슈메일의 길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살아남아 질문을 계속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삶은 정답을 얻는 일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질문을 끌고 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마음의 파도 속에서도 단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다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다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우리와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바다를 만납니다. 자연의 바다가 아니라 삶의 바다를. 그 바다에서 상처는 생기고 사람은 흔들리고 때로는 집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마지막에 남기는 건 절망만이 아닙니다. 상처가 곧 운명은 아니라는 것, 집착이 곧 사명은 아니라는 것, 파멸의 한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떠오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를 살게 한다는 것. 오늘 당신이 조금 지쳐 있다면 이슈메일처럼 나를 살리기 위한 방향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다시 숨쉬게 하는 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자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당신의 삶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넓게 다시
항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허먼 멜빌,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젊은 시절 상선과 포경선에 직접 탑승한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항해 경험은 모비딕을 비롯한 바다 소설들의 사실성과 깊이를 만들었다. 그는 모험담을 넘어 인간의 집착, 악, 운명, 신과 세계의 의미를 탐구한 작가다. 모비딕은 출간 당시 난해하다는 평가로 상업적 실패를 겪었다. 생전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세관 공무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사후 20세기에 들어서야 모비딕이 세계 문학의 걸작으로 재평가되었다. 멜빌의 문학은 상징과 철학, 종교적 질문이 강하게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인간의 내면과 세계의 심연을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작가로 남아있다. 감사합니다.